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계산기 배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329 대책 핵심 파악 후 안성 푸르지오 매도 시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안성 푸르지오를 분석했고 329 대책 핵심과 기타를 말씀드렸고, 그 핵심은 땅 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매기겠다는 게 주 내용이었죠. 3번 인구 감소와 지역 배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4번 안성 푸르지오 매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한 번 더 잡은 이유는 329 대책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의견이 좀 저와는 다른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안성 푸르지오 매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329 대책 후 전망에 대한 의견인데요. 첫 번째로 지역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지역 경제는 토지 기반으로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 토지에 대한 규제는 대출 붕괴로 이어져서 지역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의견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통계 포털로 들어가서 토지 소유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개인 토지의 100분위별 소유 세대 현황, 면적 기준, 가액 기준이라는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면적 기준이고 두 번째 부분이 가액 기준인데, 각각을 살펴보면 밑에서 두 번째 구분의 밑에서 두 번째가 면적 점유율입니다. 면적 점유율. 당연히 첫 번째 컬럼에서 전체는 100%겠지요. 그리고 그 위가 총 소유 면적인데, 소유 면적이 46,633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의 땅이 그 개인 땅, 국가 땅 합해서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될 테니까 어마어마한 땅이죠. 전국이니까. 그리고 가액 기준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전체는 100%인데 총 소유 가액 10억 단위니까 이 금액이 3,225조입니다. 3,225조. 금액 기준으로 하면 전체가. 그리고 1번 컬럼, 2번 컬럼, 3번 컬럼, 4번 컬럼 뒤에 쭉 100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4번이라고 하면 하위 4%까지죠. 하위 4%까지는 지금 면적 점유율을 이나 가액 점유율을 보면 0원이죠, 0원. 땅을 안 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경제가 어려운, 경제적으로 대출 시스템이 붕괴가 되거나 했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땅을 일단 안 들고 있다는 거죠. 요거를 좀 더 데이터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 엑셀로 다운을 일단 받고 편집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인데, 뒷부분인데, 그러니까 91부터 100까지 상위 10%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친 부분이 10%인데, 상위 10%인데, 면적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36,000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소유 땅의 77.2%입니다. 10%의 사람들이 77.2%의 땅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가액으로 보면 1856조의 땅을 상위 10%가 들고 있는데, 이것은 가액 기준으로 볼 때 점유율이 57.5%라는 이야기입니다.
10%의 사람들이 면적 기준으로는 77.2%, 가액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돈 기준으로는 57.5%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요 내용만 봐서는 그 지방의 땅까지도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들고 있는 거죠. 면적 기준. 그러니까 도심 기준, 도심과 지방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도심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 도심 땅은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도 조금 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액 기준으로는 57.5%가 되고, 지방의 땅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여윳돈으로 그냥 던져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77.2%. 그래서 의외로 그 지방 땅을 도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서 다른 자료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역시 코시스에 있는 자료인데, 소유자 거주지별 토지 소유 면적 현황, 그러니까 소유자 주소지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 컬럼 이걸 보시면 합계가 똑같이 46,633 제곱킬로미터인데 개인이 소유한 땅들의 합계겠죠. 국가가 소유한 땅을 빼고 개인 소유가 46,633 제곱킬로미터인데 전체가, 이 중에서 서울 주소지인 사람이 소유한 땅이 7,273 제곱킬로미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 중에서 서울 이외의 지역 땅이 7,085 제곱킬로미터이고 서울 내 땅이 188.3 제곱킬로미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살면서 서울 땅도 자기가 사는 땅을 좀 들고 있지만 그보다도 서울 외에 있는 땅을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각 지역별로 이 자료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 좀 더 쉽게 한눈에 보기 위해서 역시 엑셀로 편집을 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관외, 관내 옆에 관외 나누기 관내라는 컬럼을 제가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좌측에 있는 관외 면적과 관외 면적 나누기 관내 면적 한 값을 백분율로 해서 쭉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외 컬럼을 보면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조금 산다고 하는 지역들에 산다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관외 지역,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서울 밖의 땅, 부산 같으면 부산 밖의 땅, 관외 지역을 소유하는 관외 지역 그 소유 면적을 다 노란색을 다 더해 보니까 전체 관외 면적은 자기가 거주지 밖에 있는 땅을 소유한 면적이 2273 제곱킬로미터인데 요런 도심지에 잘 사는 사람들이 소유한 관외 면적 합계가 18,149.8 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외 면적의 90%에 해당하는 땅이 이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관외 나누기 관내 이 퍼센티지를 보면 서울은 무려 3,763%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땅을 100만큼 들고 있다라고 하면 3,700만큼 서울 밖에 있는 땅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100% 밑으로 수치가 떨어지는 지역들은 주로 지방입니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이런 지역들, 경북, 경남, 제주까지
20%를 넘지 않지요. 자기가 사는 지역의 땅만 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볼 때 그 지역 경제 폭망은 조금 지나친 이야기가 될 수는 있다. 물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의 땅을 들고 있고 그래서 이 기반으로 대출이 이루어져 있다면 뭐 약간의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도 이 면적 기준으로 점유율을 보면 결국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땅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살수록 이런 충격에 사실 아주 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지는 않죠. 이런 경제가 어려워지면 못 사는 사람들이 제일 타격을 받는데 땅을 뭐 거의 안 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지역 경제가 폭망한다는 좀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특히나 관내의 땅을 도시 지역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고 있는데 이건 뭐 거의 투기 목적이죠. 도시에 살면서 뭐 농사를 크게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거기서 공장을 돌릴 수도 없는 거고 아주 크게 돌리지는 못하겠죠. 경기도에 뭐 공장이 좀 있을 건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1번 지역 경제 폭망, 토지 기반 대출 붕괴 이 부분은 아주 부분적으로 맞다. 단기적으로 부분적으로 맞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토지에 대한 부동산이 이렇게 너무 널뛰기를 할 때 지금 부채가 벌써 GDP의 100%를 넘은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규제를 하지 않고 고삐를 푼다라고 해서 GDP의 뭐 200% 수준 부채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게 사실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되면서 그 지가가 오르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토지 가격만 올라간다면 GDP 수준은 비슷한데 큰 발전이 없는데 부동산만 올라간다면 그것은 미래의 부를 현재로 그냥 땡겨오는 수준에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나 다른 뭐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땅은 우리 국가에 있는 개인 땅이든 국가 땅이든 땅값을 내일부터 100배 올리겠다. 그렇다고 100배 부자가 됩니까? 그냥 화폐가 무너지고 완전히 뭐 큰일 나겠죠, 진짜.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는 사태가 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가 GDP는 그대로인데 부동산이 뭐 2배, 3배 올라간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죠. 그만큼 체력이 약해지고 그냥 잼만 한 방 맞아도 캐고 당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뿐이기 때문에 지금 살짝 이렇게 과열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경착륙이거든요. 경착륙. 그렇기 때문에 1번 지역 경제 폭망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단기적으로 맞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2번 주택시장으로 투기 수요 집중. 이 부분을 또 표로 한번 자료를 한번 보면 자, 어떤 사람의 자산입니다. 어떤 사람의 자산 구성을 표현한 표입니다. 당초를 보시면 이 사람이 주택을 100만큼 소유하고 있고 토지도 100만큼 소유하고 있고 주식도 100만큼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300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 부채가 50, 토지 부채가 5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빚이 100이죠. 그래서 차감을 하고 나면 200이 남는데 이 200은 순자산이죠. 완전 내 돈인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밑에 변경을 보시면
오직 바뀌는 것은 토지 가격만 2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가격만 100이 50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부채 비율 때문에 이게 50%로 가정하면 25만큼 갚아야 될 일이 생기는 거고 내 돈이 토지에서 25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산이 200에서 175로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부채가 있는 레버리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50이 다 줄어들어서 150이 되는 거죠. 150이 되고 부채를 25를 갚는데 당장 황금성이 제일 좋은 것은 토지보다는 주택이 좋겠지만 주택보다는 주식이 팔기가 쉽죠. 그래서 주식을 25만큼 팝니다. 그래서 이 주식 75는 가치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데 25만큼의 부채를 갚는데 주식을 팔아서 줄어든 거죠. 자, 당초 대비 변경을 보면 부동산과 주식이 300만큼 갖고 있다가 225만큼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25만큼 줄었죠. 그런데 그 토지 가격 50만큼 주는 바람에 내 돈은 50만큼 줄어서 150이 되었죠. 합계 225인데 토지가 50만큼 내려서 한마디로 그 200만큼의 내 돈이 150이 된 것까지 지금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2차 충격이 있습니다. 토지는 50, 25, 25 똑같죠. 똑같지만 우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식 가격이 내립니다. 주식 가격이 내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주택과 주식 희재기가 되겠죠. 아무리 봐도 이 주식은 땅보다는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PER이라든가 뭐 PBR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부동산과는 달리 여러 가지 발달된 지표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치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가격보다 더 떨어진 주식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주택을 팔고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주식이 25만큼 내린다면 주택시장도 20만큼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격 하락 효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이 사람의 주택과 토지와 주식의 보유 합계가 225에서 180으로 줄어듭니다. 부채는 75로 그대로인데 가격만 떨어져서 내 돈이 150에서 105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토지만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토지가 가격이 내려가면 연쇄적으로 반응이 와서 결국에는 거의 내 돈이 반쪽짜리가 나는 겁니다.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뭐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져서 주식 시장이 뭐 PER이 더 낮아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토지 가격이 내렸을 때 사람들이 주택을 팔겠죠. 그리고 이런 가격 하락이 좀 완화되겠죠. 주식이 버텨준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흐름은 뭐냐 하면 자산시장이 어떤 큰 축을 이루는 자산시장이 가격 하락이 발생을 하면 연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토지가 하락한다고 뭐 주식이나 주택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토지 가격이 내리면 다른 시장의 자산도 내려가는 것이 하향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택 시장으로 투기 수요 집중 정말 뭐 돈이 많아서 부채 하나도 없는 사람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일부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다주택 규제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쉽지는 않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땅값은 결국에는 주택 가격은 그 땅값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뭐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되면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영원으로 마이너스 가격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주택 시장도 토지 시장인데 도시에 있는 토지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땅값이 내리면 주택 가격도 내려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3번 토지 시장의 이원화라는 이야기가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인구가 줄어들고 그럼 줄어들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죠. 다 내려가겠죠. 조금이든 많게든 내려가겠지만 특히나 많이 빠지는 놈이 있을 거고 조금 빠지는 놈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토지 시장의 이원화 말이 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갈림길인데 갈림길 크게 한번 이 흐름을 살펴보고 그런 흐름에 따른 안성 푸르지오 매도 시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스트 케이스, 가장 나쁜 케이스를 보면 주택이 재폭등할 경우죠. 지금 또 사실 많이 올랐는데 재폭등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시장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새우깡 팔 때 이야기죠. 새우깡 팔 때는 허니버터칩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시장을 거스를 수 있죠. 정부 마음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특히나 뭐 우리나라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 국가가 짜는 거죠. 국가가 판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용적률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용도 기준 뭐 도로로 정해서 못 쓰게 하고 수용하고 이런 것들 다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극명한 예가 그 용도가 도로인 땅입니다. 분명히 사유지인데 용도가 도로기 때문에 내 땅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국가가 정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국가가 원하는 대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뭐 여야가 야합을 한 거죠.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한쪽이 방치를 좀 했기 한쪽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쪽은 또 방치하면서 역시 웃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폭등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주택이 재폭등된다. 이 사람들이 저 방향을 또 잘못 잡아서 주택을 재폭등시킨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토지도 폭등이 또 날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신생업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의 땅을 가지고 공장을 하던 사람은 뭐 땅도 있고 뭐 다 시설도 있으니까 그냥 공장 돌리지 이렇게 되는데 신생업체에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토지값이 너무 올라서 이 신생업체가 공장을 짓고 10년간 그 매출을 발생시켜서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이익을 얻어도 땅을 못 살 지경으로 땅이 폭등을 했다라고 하면 그 신생업체를 만들려고 하는 자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유, 뭐 나 혼자 애국하나 뭐 나도 그냥 자산으로 폭 하나 치자. 그럼 기업이 없는 거죠. 신생업체 없는 겁니다. 가뜩이나 직장까지 없어지면 인구는 더 절벽으로 빠지고 우리는 그냥 동북아가 아니라 그냥 아시아 최빈국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또 웃으시겠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신생업체가 없어진다면 그건 바로 헬게이트 열리는 거죠.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이런 상황이 오면 서울 주택값이 미국 농지 가격보다 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월스트 케이스는 피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민주당 편이다, 보수 쪽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저는 정치 관심 없습니다. 그 판이 어떻게 짜여지면 거기서 나한테 뭐가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뿐이지, 그거를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누구 편들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동산에 관해서 야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땅값인데,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나물의 그 밥. 밥도 그냥 설 익어서 막 씹히고, 쌀이 씹히고, 나물도 그냥 축 처져 있고, 그걸로 비빔밥 만들면 쉐 소리 나오는 거죠. 쉐 소리 나오는 겁니다. 그 쉐 소리 안 나온다는 거는 밥이 좀 잘못됐어도 그 나물이 싱싱하면 이거 아삭아삭한 맛이라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나물이 시원치 않아도 밥이 좀 잘 되면 밥맛은 좋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 비빔밥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에는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나물의 그 밥 하면 또 월스트로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죠. 부동산은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도 오는 거고 처참한 결과도 오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1번 케이스고 2번 케이스는 베스트죠. 베스트는 지금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데, 이게 자산의 한 40% 정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거고, 자산의 40% 정도가 부동산이 되면 그때는 땅값, 그 지방의 땅값은 많이 내릴 것이고, 지역의 땅값은 많이 내릴 것이고, 서울에서 경상남도에 있는 땅을 사서 농사 짓는다, 이런 건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쓰지 않는 땅을 아마 정부에서 공시가로 매입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땅들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신생업체에 특혜를 줄 수도 있는 거죠. 특혜라고 하는 게 이게 모두를 위한 특혜입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이 업체가 수익을 낼 때까지, 정상화될 때까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게 해준다면 그 신생업체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겠죠. 그렇게 부담이 줄어든다면 우리나라에도 머스크나 베조스 이런 사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비메모리도 아니고, 앞으로 성장성이 뛰어난 비메모리도 아니고, 그냥 메모리에서 원천 기술 미국이 들고 있는데, 그냥 메모리에서 그냥 생산해서 이렇게 좀 팔아도 삼성전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만약에 머스크나 베조스 같은 사람이 탄생을 한다면 얼마나 푸근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래서 1인당 GDP 세계 1위도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26위입니다. 26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울 주택 가격이 뉴욕 주택 가격과 같아질 것이다. 지금은 부채를 끌어들여서 부채를 끌고 와서 가격이 비슷해진 상태지만, 이게 계속되면 결국에는 월스트로 가는 겁니다. 지금 더 이상은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한계에 왔기 때문에 2번 베스트 케이스를 선택해야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1번으로 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안성 푸르지오 매도 시점 1번으로 갔을 때, 한 5년 즐기다가 빨리 파셔야 됩니다. 더 빨리 파셔야 됩니다. 2번으로 갔을 때, 그때는 그냥 들고 계셔도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29 대책 논란이 많아서 오늘 한 번 더 짚어보고 안성 푸르지오 매도 시점을 다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